톡톡사연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서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왜 저렇게 답답하게 구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사연의 주인공이 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걸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시청자의 입장으로 봤을 땐 왜 저걸 몰라? 왜 저렇게 답답해 사람이? 이랬었는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 그렇게 눈 가리고 답답하게 굴게 되더라고요. 참 웃기죠? 제가 오늘 제보할 사연은 제 결혼이 시원하게 파토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사랑했던 남자고 당연히 파혼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 회복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서 아유 그래 내가 더러운 똥 한번 제대로 밟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 알지 마시라고, 똥이 보이면 잘 피해가라고 이렇게 사연을 제보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 덕분에 학력 가지고 사람 끝나누고 무시하는 개념 없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걸 알고 있었지만 제 사연은 단연컨대 기가 막히고 제일 속 시원하다 장담할 수 있네요.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한테는 평생의 영웅 같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여장부도 그런 여장부가 없으세요. 학교 다닐 때 왜 영웅설화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라잖아요. 전 그런 걸 배울 때 보면서 그랬어요. 어? 우리 엄마가 훨씬 멋있는데? 우리 엄마가 훨씬 더 센데 하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 태어나시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하도 좁은 지역 사회라서 지역 이름을 말하면 건너 누군지 다 알 것 같아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 동네에서 살았었어요. 저도 엄마를 통해 듣게 된 거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업을 물려받아 오랫동안 뱃일을 하셨었대요. 그 돈으로 선박을 여러 채 사서 뱃일도 하고 배도 빌려주고 그러셨다고요. 동네에서 잘생긴 거로는 1등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뱃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첫눈에 반해 그렇게 살림을 차리게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저를 가지게 되셨고요.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엄마가 저를 가진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나? 동네 사람들이 어쩌면 좋냐고 울면서 저희 엄마를 찾아왔대요. 엄마가 혼비백산에서 바닷가로 뛰어나가 보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아버지가 타신 배를 덮쳐서 아버지를 포함한 선원들이 싹 다 실종됐다고. 엄마도 무너져서 펑펑 우시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아버지가 사고가 있었던 당시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처음에는 시신도 못 찾았었는데 저희 엄마가 애를 혼자서 어떻게 키우냐 싶어서 저를 가진 채로 바다에 몸을 던지려고 하던 그때 기적처럼 아버지 시신을 찾았다네요. 그때 그랬대요. 아, 우리 남편이 나랑 우리 딸 살리고 싶어서 돌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자 하고요. 그렇게 하마터면 엄마랑 물거품이 될 뻔한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만류로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고 엄마는 졸지에 애 딸린 과부 신세가 되었죠. 제가 기억이 남아있는 유년 시절에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 와, 우리 엄마만큼 강한 여자가 있을까? 난 다른 사람한테는 다 대들어도 우리 엄마한테는 절대 대들면 안 되겠다 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그 일을 이어서 하셨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뱃일이라는 게 절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희 엄마 역시 거친 뱃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제가 목격해서 알지만 남몰래 우시기도 많이 우셨어요. 엄마는 대체 옛날에 왜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그 일 이어받아서 하실 때 왜 그렇게 꾸역꾸역 버텼대?
굳이 아버지 일 안 이어받아도 됐잖아. 그럼 내가 핏덩이 같은 어린 자식 놔두고 야반도주라도 하랴? 어떻게든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서 이 악물고 버텼던 거지. 지금이야 엄마랑 농담처럼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당시에 엄마 나이가 지금 저보다 어렸는데요. 여튼 그 당시에 저를 혼자 보면서 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도 친정에 들어가셨었대요. 엄마도 엄마지만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고요. 외할머니도 딸이 그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죠. 새벽부터 바다에 나가서 또 저희 아빠 같은 사고를 당할까봐 할머니가 매일 저를 데리고 절에 가서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도 올리고 절 마당도 쓸고 하셨던 것도 그렇게라도 마음을 달래시려고 그랬던 거겠죠. 외할머니가 제가 이런 걸 기억하고 있는 줄 아마 꿈에도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 5살 때였나? 외할머니랑 엄마랑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네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어서 이렇게 고생을 해? 어? 너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친정에다가 애 맡기고 도망가고 좀 그렇게 살아봐라. 이 애가 대체 뭐라고 어디다 내줘버리고 너 하나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될 것을. 아휴. 엄마는 여태 그런 마음으로 날 도와줬어? 엄마가 똑같은 상황에 있었어도 나 내다 버리고 혼자 잘 살았을 거야? 그런 말 할 거면 도와주지도 마. 엄마 도움 이제 안 받아. 저를 놔두고 가라는 말에 저는 덜컥 겁이 나서 울고 엄마는 그런 제 손을 붙잡고 방으로 들어가서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보따리에 짐을 막 쌌어요. 여기서 눈치 보여 못 살겠다. 집 나가자 하고요. 외할머니가 뭐 정말 저를 버리라고 그런 소리를 하셨겠어요. 본인 딸이 팔자에도 없는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타까워 그러셨겠죠. 막상 보따리를 싸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외할머니가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울면서 뜯어 말리고 그렇게 저희 세 식구가 끌어안고 또 한바탕 울고 너무 어렸을 때의 기억이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런 억척스런 엄마 밑에서 저는 더 억척스럽고 엄하게 자랐습니다. 저희 엄마가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너 어디 가서 애비 없는 애 소리 듣고 오면 엄마도 없을 줄 알라고. 누구 하나라도 너한테 그런 소리 하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너도 그런 소리 들으면서 엄마 얼굴에 똥칠 안 하게 잘 살라고. 남들이 하면 그냥 웃으면서 애들이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갈 만한 일도 저는 더 호되게 엄하게 혼나면서 자랐어요. 지금에야 나이도 어린 엄마가 저를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속이 말도 아니었겠다 하는 기특한 생각을 하지만 그 나이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마냥 억울하기만 했죠. 대체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악독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고요. 그렇게 강한 저희 엄마도 딱 하나 약점이 있었습니다. 약점이라고 하기보다 마음이 좀 약해지는 부분이라고 해야 하려나요? 그게 바로 학력이었어요. 이게 참 팔자가 이런 건지 몰라도 저희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키우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철이 일찍 들어가시고 학교 나와서 뭐 하냐고 빨리 일 시작해서 돈이나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국민학교까지만 졸업을 하고 말았대요. 아버지랑 만나고 나서도 뭐 학교를 다시 다녀야겠다 이런 고민 같은 걸 할 여력도 없었으니까요. 여튼 그게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부분인가 봐요. 저야 당연히 엄마의 학력을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엄마는 본인이 못 가져보신 부분이라 그런지 저한테 계속 학벌을 강조하셨어요. 너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너한테 다 잘해주는 것 같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학벌이며 재산이며 속으로 다 따지고 있는 거야. 사람들 너무 믿지 말아라. 그렇게 학벌을 중시하시는 엄마 밑에서 나온 딸이 대학을 안 가겠다고 선언했으니 저희 엄마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진학을 고민하던 고등학교 시절 저는 학교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것 같다. 하루라도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다.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죠. 저 아직까지도 살면서 엄마가 그렇게 크게 화를 내셨던 거 처음 봤어요. 대학 나온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학에 가고 싶지 않다니까. 다른 사람들도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일찍부터 사회생활 시작해서 다 잘만 살아.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엄마를 봐. 대학 안 나오면 어떤 취급받는 줄 알아? 엄마처럼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 남들은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대학을. 아니, 너는 왜 사서 안 가겠다고 난리야? 누가 엄마를 무시했다고 그래. 엄마가 어디가 뭐 어때서. 누군데 대체 엄마 무시하는 사람들.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거니까. 와, 제가 그 일로 엄마랑 며칠을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엔 누가 이겼냐고요? 저희 엄마가 이기셨죠.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그렇게 안 좋았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엄마는 당연히 명문대로 진학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부를 마치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속이 뒤집어질 만했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다 뜯어 말렸어요. 수능만 잘 마치면 서울대도 노려볼 수 있는 성적인데 왜 대체 대학을 안 가려고 하는 거냐고요. 제가 대학에 간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건 순전히 엄마 때문일 거예요. 엄마랑 싸움이 길어지느라고 남들보다 수능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이것도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그동안 공부해왔던 머리가 있어서 재수 없이 한 번에 연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엄마 등살 때문에 참 답답하다 싶기도 했는데 제 대학 합격증을 출력해서 집 벽에다 붙여놓고 맨날 왔다 갔다 하며 웃는 엄마 모습을 보니까 잘했다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학벌이 뭐라고 저렇게까지 집착하시나 싶기도 했고요. 엄마가 학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제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한테는 이게 추억이라기보단 가슴 아픈 과거라서 막상 또 사람들이 다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가슴이 먹먹하네요. 제가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고 그 당시에 엄마가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주셨어요. 신촌에 자취방도 하나 얻어주셨고 왜 그 당시에 제 또래 친구들은 다들 버스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다니던 시기였는데 저는 대학생 때부터 자가용을 끌고 다녔거든요. 너 뭐 버스에서 책 읽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럴 시간 아껴서 책상에 앉아서 한자라도 공부를 더 해. 그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야. 저도 마냥 받기만 했었던 건 아니고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엄마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학비나 생활비라도 제 힘으로 벌겠다고 선언을 했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 장학금을 타기도 했고 과외를 하면서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했어요. 이 정도까지만 듣고 대강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엄마 혼자 남편 없이 저를 키우시긴 했지만 저희 집이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계속 엄마가 학벌에 관계없이 현명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엄마처럼 살라고 하잖아요. 저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으로 재테크를 상당히 잘하셨었거든요. 현명한 엄마의 돈 굴리기 덕분에 딸인 저만 호강했었던 거죠. 공부하는 거나 생활하는 거나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돈이 많다고 또 펑펑 쓰는 졸부 같은 스타일은 절대 아니셨고 꼭 필요한 데가 어딘지 고민해서 쓰시는 분이셨는데 특히 제 교육과 관련된 일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선 투자부터 하고 보셨네요. 여튼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맹모 같은 저희 엄마 덕분에 저는 그야말로 경주마처럼 공부에만 집중하고 목표를 세우며 다른 데에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 든든한 엄마의 약한 모습을 봤던 게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네요. 그때가 엄청 더운 여름이었는데 저도 방학이라서 과외한다고 일주일에 2번씩 나가는 거 아니면 일찌감치 취업 준비를 하려고 대부분의 생활은 집에서 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름도 됐고 올라가서 청소도 한번 하고 몸보신도 시켜줘야겠다고요. 정말 내가 마중 안 나가도 되겠어? 잘 찾아올 수 있겠어? 야, 너 좋은 대학 좀 나왔다고 엄마 무시하니? 엄마가 무슨 80살 먹은 노인도 아니고 버스만 타면 터미널 앞에 딱 하고 내려주는데 그거 길 하나 못 찾아갈까 봐?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걱정되니까 그렇지. 서울이 거기랑 같은 줄 알아? 터미널에서 딱 내려서 몇 분 걷는다고 우리 집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유, 됐어. 부동산에서 준 주소 적어가지고 올라가니까 넌 쓸데없는 걱정 말고 공부나 하고 있어. 제가 이사하는 날을 제외하고 저희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갑자기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신경이 엄청 쓰이더라고요. 그냥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차 시간 맞춰서 마중 나갈 걸 후회했지만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걱정은 절대 안 해도 된다는 엄마의 말과 달리 이미 도착할 시간이 한참 넘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얼른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봤죠. 그런데 또 엄마 휴대폰은 꺼져 있고 그쯤 되니까 저도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실종 신고를 해야 하나? 가족이라고는 엄마밖에 안 남았는데 엄마도 어떻게 된 게 아닌가. 경찰에 전화할 정신도 없이 울면서 막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 당시에 제가 살던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긴 골목을 따라서 빌라촌을 한참 돌고 돌아 들어와야 나오는 집이에요. 물론 길이 그렇게 어려운 만큼 안내판들은 다 잘 설치되어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데 저 골목 끝에 엄마처럼 보이는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 그때 막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갔어요. 날은 어둑어둑해져 있지. 저게 우리 엄마가 아니면 난 정말 어쩌지? 그때는 어떻게 하지? 하고요. 엄마, 다행히 골목 끝에 양손에 짐을 한 보따리 들고 서 있는 건 저희 엄마가 맞았어요. 어깨를 붙들고 막 우는데 엄마도 엄청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놀라기도 하고 그래도 엄마를 찾아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밀려오기도 하고 이 시간까지 왜 안 들어오고 걱정시키나 짜증도 나고 해서 엄마를 붙잡고 그 골목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막 화를 냈었어요. 핸드폰은 왜 또 꺼져 있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엄마가 몇 시 버스를 타고 왔는데 어디 들리면 들린다, 좀 늦으면 늦는다.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철렁했는 줄 알아? 여기까지 왔는데 왜 또 안 올라오고 서 있어가지고 사람이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제가 엄마 어깨를 붙들고 막 화를 내는데 저희 엄마가 우시는 거예요. 저 살면서 엄마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엄마가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우셔서 저는 또 걱정을 했죠. 엄마가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그것도 모르고 화부터 낸 건가 하고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주소를 잘 적어 왔는데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순간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살고 있던 빌라촌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가지고 건물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엄마한테도 한글로 알려드렸었고, 부동산에서도 한글 주소만 알려주니까 엄마는 그걸 적어가지고 올라오신 건데, 죄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건물 이름을 보고 대체 어떤 건물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한참 헤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데 지나다니는 애들한테 좀 물어보지 그랬냐니까 다 제 친구 같고 선배 같아서 차마 못 물어보셨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엄마가 되어서 영어 한 줄 못 읽는 사람일까 소문이 날까 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애가 나오겠지 하고 산책하는 것처럼 골목만 왔다 갔다 하다가 입구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평소에 호탕한 성격에 부끄러움이라고는 하나도 못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엄마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엄마 마음 하나 못 알아차려주는 못난 딸이다. 내 탓이다 싶고 그래서 집 앞 골목에서 엄마랑 저랑 끌어안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나 엄마 하나도 안 창피해. 나는 엄마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자꾸 엄마 스스로 창피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해 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내 생각하지 말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알겠지? 아무도 엄마 무시 안 해. 아무도 엄마 무시 못하게 할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니까. 알겠지? 그렇게 저의 피땀 그리고 엄마의 눈물로 저는 대학 생활을 한 번의 휴학도 없이 빠르게 마칠 수 있었고 이름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엄마를 호강시켜줄 차례구나. 합격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오실 정도로 기뻐하셨죠.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하면서 생긴 기쁨이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저희 엄마도 아버지한테 첫눈에 반해서 쫓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첫눈에 반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게 무슨 유전도 아닌데 저도 남편한테 그랬어요. 제가 먼저 좋아서 죽자고 쫓아다녔거든요. 아직도 그때가 기억나네요. 제가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을 당시에 동기부터 선배들까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미국 유명한 어디 대학교, 오죽하면 저희 회사가 업계에서 학벌 잔치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엄청난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문턱이 높기로 소문난 그 회사에 들어간 게 제 입장에서는 참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만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희 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기도 많다 싶더라고요. 제가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엄마, 여기 사람들은 공부하느라고 다들 머리가 살짝 어떻게 된 것 같다고요. 너무 사람들 안 만나고 죽자 사자 공부만 해서 그런지 인성을 못 갖춘 사람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대리님,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는데요. 아니요, 책상 말고요. 대리님 의자 밑에요. 쓰레기가 떨어진 것 같아서요. 나도. 내가 못 봐서 안 좋은 거겠어? 이런 건 청소 아주머니들이나 하는 일이야. 제 옆자리에 앉은 대리님이 제 사수였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못 보셨겠거니 하고 제가 먼저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고 알려주니까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나 하는 일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황당한 제가 이상한 게 아니죠. 네? 아, 쓰레기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쓰레기통 비우는 거 아니고 그거 작은 거 줍는 건데 그 정도는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가 뭘 모르는 거야, 그게. 아줌마들이 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는 거고 엄연히 그 아줌마들도 이런 거 하려고 월급 받으면서 여기서 일하는 건데 내가 그런 일까지 해버리면 그 아줌마들 일 뺏는 거라니까. 기가 차죠. 그런데 저희 회사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리님 한 분이 아니었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오냐오냐 자라서 자기 손으로는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인간들. 성적이랑 인성이 반비례하는 건지 제대로 된 가정교육도 못 받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회사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비정상인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하고요. 그러면서 또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런 데서는 절대 결혼할 상대를 찾지 말자고요. 그렇게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을 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가시겠지만 꼭 그런 다짐을 하면 다짐을 깨버리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때 예비 신랑을 처음 봤어요. 사실 예비 신랑이 눈에 들어온 지는 한참 됐었어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사람이 있길래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연한 기회로 저희가 가까워질 계기가 생겼어요. 부서 이동을 하면서 저랑 예비 신랑이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가까이서 본 이 사람이 보면 볼수록 생각보다 진국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딱 꽂혔던 계기가 있는데 그날 제가 아침부터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정말 새벽같이 회사에 왔어요. 회사의 문이 열려 있었고 아이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찌감치부터 나오시구나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탕비실에서 설거지를 하는지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도 그냥 바로 일을 시작할까 하다가 예전에 엄마가 힘들게 일했었던 게 생각도 나고 우리가 쓴 건데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게 마음이 쓰이기도 해서 아침에 산 따뜻한 음료수를 들고 탕비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탕비실에서 마주친 건 아주머니가 아닌 제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 이렇게 아침 일찍 회사를 다 오고 뭐 해야 될 일이라도 있어요? 그러는 대리님은 저보다 더 일찍 오신 것 같은데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설거지 하고 계셨던 거예요? 대리님이 왜? 아, 저는 청소하시는 여사님인 줄 알고요. 에이, 보이니까 하는 거죠. 이거 따지고 보면 전부 저희가 쓴 식기들인데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지. 네 내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음료수는 여사님 주려고 가져온 거죠? 여사님이 아니라 내가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마실게요. 웃으면서 음료수 병을 들고 가는 예비 신랑을 보는데 첫눈에 반하면 머릿속에서 종이 울린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은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꼭 이런 사람이랑 해야겠다 하고요. 그때부터 제가 정말 죽자 사자 쫓아다녔어요. 예비 신랑 만나보겠다고 새벽 5시 반부터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잠이 안 깨서 아침에 커피를 2잔씩 마셔가면서 운전을 해서 새벽같이 회사에 나왔다니까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꽤나 있고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사원인 제가 대시를 한다는 것 자체를 엄청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런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아요. 그렇게 끈질기게 쫓아다니니까 결국 예비 신랑도 2손 2발 다 들고 알겠다. 그럼 한번 만나보자 해서 저희는 회사 사람들 몰래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을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이 사람은 대체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길래 이렇게 올바르고 고든 사람으로 자랐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아무래도 예비 신랑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넌지시 물어볼 수 있었죠. 자기야, 자기는 대체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길래 이렇게 바르고 곱게 자란 거야? 난 자기를 보면 내 시부모님 되실 분이 대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실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나도 홀어머니거든. 어머니 혼자 키우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나도 혼자 자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밉보이면 안 되겠다. 눈치를 많이 보면서 컸던 것 같아. 어머니 실망시켜드리고 싶지도 않아서 배로 노력한 것 같고, 놀랍게도 예비 신랑도 홀어머니 손에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는데 어쩐지 자라온 가정 환경도 비슷한 것 같아서 더 정이 가더라고요. 내가 엄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 사람이라면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어. 뭐, 모시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존중하고 힘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있잖아. 자기도 알겠지만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 집안에 목매는 사람이라고 싫어할 수 있는 거 아는데 나는 그거 하나 빼면 바라는 게 없어서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는 것도 원하지 않고 나를 공주같이 대접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바래. 그냥 엄마한테만 잘하면 그걸로 만족이야. 사실 결혼 시장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외동딸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인기 없는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나중에라도 어머니가 아프면 모실 사람이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걱정스러운 요소일 수도 있고요. 전 그래도 어릴 때부터 변하지 않았던 마음 하나가 어떤 좋은 사람이 와도 우리 엄마한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제 이야기에 예비 신랑도 펄쩍 뛰면서 자기도 같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슨 기분인지 잘 안다고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바라는 게 같으니까 양쪽에 서로가 알아서 더 잘하지 않겠어? 우리 이제 다 같이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저의 인생만큼이나 결혼 준비도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건 저희 엄마였죠. 엄마는 마치 엄마가 결혼하는 것처럼 인생의 큰 이벤트로 제 결혼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뭐든지 다 지원해 주셨어요. 엄마, 이게 대체 다 뭐야? 내가 시간이 없어서 신혼집으로 괜찮은 동네만 알아봐 달라고 했지. 이 정도로 부탁한 건 아니었는데. 이걸 다 가본 거야? 그 당시에 회사에 큰 이슈가 있었던 때라 예비 신랑과 제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였거든요.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녀야 하는데 주말에 집을 보여주지 않은 곳이 많아서 퇴근하고 가려니까 집을 알아보는데 1년도 더 넘게 걸리게 생겼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희 엄마한테 SOS를 쳤죠. 집 좀 알아봐 줄 수 있냐고. 오히려 엄마가 더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한테 부탁한 지 한 일주일이 됐나? 대체 몇 군데를 다녀온 건지, 남양인지, 수압은 어떤지, 이웃들은 어떤지, 학구는 어떤지 빼곡하게 수첩에 정리한 걸 내밀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제 결혼을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아시겠죠? 부동산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엄마가 알아본 집 중에서 물론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마음에 들긴 했지만 저희가 준비한 예산으로는 대출을 낀다고 하더라도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좋을 것 같다고 서울 외곽 쪽에 있는 집을 고르려고 하니까 엄마는 제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다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예산으로는 이 집은 무리야. 좀 살다가 저축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 그때 옮기면 되지. 이건 엄마 선물이야. 네 말대로 나중에 내 손주도 낳고 살아야 하는데 이리저리 이사 다니는 것보다 좋은 데서 진득하게 사는 게 애 정서에도 좋아. 저는 한사코 말렸죠. 아무리 그래도 둘이 같이 살 신혼집인데 집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요. 엄마는 이러려고 돈 벌었지 다른 이유가 있겠냐면서 제가 가고 싶었던 강남의 40평대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네가 살아보고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그때 공동 명의로 돌려줘. 딸한테 해주는 선물인데 딸 명의로 해주는 게 맞지. 저희 엄마의 파격적인 지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집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되고 예비 신랑도 저희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것저것 선물을 보냈어요. 그렇게 저희도 신혼살림을 미리 집으로 좀 옮겨놓고 예식장도 알아보고 상견례를 준비하고 있던 그때 회사에서 터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예비 신랑의 발령 소식이 났더라고요. 저희가 살던 곳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었지만 신혼집에서 출퇴근을 하려면 왕복으로 2시간은 걸리는 거리라서 차가 없이 지하철로만 출근하던 예비 신랑도 슬슬 차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또 저희 엄마가 예비 신랑과 절 부르더니 차키를 내미시더라고요. 장모님, 이게... 받아둬. 시댁이랑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고 지하철 타고 돌아다닐 거야. 그렇다고 내 딸만 계속 운전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자네도 운전해야지. 주행거리 보면 알겠지만 내가 몰고 있는 차가 있어서 그냥 세컨카처럼 쓰는 차니까 부담 갖지 말고 긁고 뭐하고 해도 되는데 어디 박지만 말고 마음 편하게 쓰게 그냥. 엄마, 너무 과해. 아무리 세컨카라지만 외제차는 우리도 부담스러워. 넌 가만히 있어. 예비 사위한테 내가 그 정도도 못해줘? 자네 운전부터 얼른 배우게. 좋은 차 가지고 우리 딸 좋은데 많이 데려다 주라고 내가 뇌물로 주는 거니까. 장모님, 감사합니다. 큰 선물 받은 만큼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엄마의 선물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기뻐하는 예비 신랑을 보고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했죠. 엄마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선물을 줄 사람도 아니다 싶었고요. 결혼식 준비는 그렇게 차근히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비 시댁에 가서 무사히 인사를 마치고 집부터 차까지 저희 엄마가 다 해결해 주신 덕분에 골치 아픈 일들도 빨리 지나갈 수 있어서 감사했죠. 인사 가기 전에 아무래도 시댁이니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어요. 예비 신랑 이야기도 한몫했죠. 우리 엄마가 조금 철이 없어. 말을 좀 함부로 하시는 편이긴 한데 자기는 아마 괜찮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시어머니 되실 분이 대체 말을 얼마나 세게 하시길래 이렇게까지 겁을 주나 했었는데 막상 인사를 가고 나니까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본인 어머니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높길래 이런 분한테 그런 소리를 하지 했어요. 인사를 갔을 때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고 넌지시 지나가듯이 그런 이야기는 하셨었어요. 제 학력을 물어보시더니 어머님은 이화여대 나오셨다고 한동안 본인 자랑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라고 남자랑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런 자랑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 그 나이에 이화여대 나오신 거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었나 봐. 우리 엄마는 일을 빨리 시작하는 바람에 국민학교까지 나오시고 공부를 더 못하셨거든. 아, 그래? 우리 어머니도 뭐 학벌은 좋으신 편인데 워낙 공주같이 자란 분이라서 내가 크면서 좀 고생을 많이 했어. 귀가 얇아서 몇 번이나 사기 당할 뻔한 적도 있었고 실제로 사기를 당한 적도 있었고 재테크 하신답시고 이것저것 손대셨다가 집안이 좀 고생을 했었지. 공부머리는 있으신데 돈머리는 영 없으신가 봐. 사람이 각자 잘하는 게 있는 거지 뭐. 그래도 자기가 겁준 거에 비하면 어머님 완전히 나이스 하시던데? 그 정도면 시집살이 10번도 더 하겠다. 네, 맞아요. 톡톡 사연에 올라오는 이야기 보면서 나는 뭐 할 때 제발 입 조심해야지, 미리 초치지 말아야지 했는데 너무 평온하게 진행되는 결혼 준비에 제가 잠시 깜빡했었던 거죠. 제 방정맞은 말 때문이었는지 터질 게 터졌는지 몰라도 진짜 사고는 저희 상견례 날에 제대로 터지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만하고 얼른 나와. 얘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정말. 서로 처음 인사하는 자리니까 더 신경 써야지. 상견례 날 새벽같이 저를 흔들어 깨우는 엄마 손에 이끌려 새벽부터 미용실에 가서 머리에 화장 받아 이게 상견례야 결혼식이야 했다니까요. 엄마는 뭐가 그렇게 신나시는지 새벽부터 지친 기색도 없이 웃으면서 오늘 우리 딸 상견례라고 가는 데마다 자랑을 해서 저도 은근히 기분 좋으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내가 아니라 엄마가 시집 가는 줄 알겠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 역시 이 상견례를 시작으로 결혼에 꼴이 날 생각을 하니 설레긴 매한가지였어요. 저희가 집에서 새벽 6시 50분에 나왔는데 상견례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12시였거든요. 밖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돌아다녔는진 몰라도 엄마를 모시고 상견례 장소로 가니까 시간이 여유롭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늦지 않게 도착해 주차를 맡기고 있는데 막 도착해서 차에서 내린 예비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어머님, 같이 들어가요. 여긴 저희 어머니예요. 엄마, 인사해. 반갑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미는 저희 엄마와 달리 예비 시어머니는 뭔가 싸늘하신 느낌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기분이 나빴던 게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신다고 해야 하나? 저희 엄마가 무슨 옷, 무슨 가방을 걸치고 다니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지 살펴보는 것처럼 엄마가 내민 손이 머쓱해질 정도로 인사를 안 받아주시고 사람을 그렇게 위아래로 훑어보시는데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머님, 저 악수. 제가 헛기침을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겨우 악수를 하시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봐온 분이 맞나 싶기도 하고 괜히 상견례라고 긴장하고 시댁 식구라고 생각하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건지 기분 탓인지 싶더라고요. 하긴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언제 보셨다고 안 입곱게 보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먼저 웃으면서 다 같이 들어가자고 두 분을 모시고 상견례 장소로 예약한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쎄한 기분은 기분 탓이 아니었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인 어머니가 좀 철없고 말을 막 하는 사람이라고. 전 그게 그냥 인사 가기 전에 긴장하지 말라고 대강한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정말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식당에 앉자마자 저랑 예비 신랑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예비 시어머니 막말 퍼레이드가 시작됐거든요. 사연을 쓰면서 그때 생각을 하니까 또 혈압이 올라올 것 같아서 잠시 물이라도 마시고 와야겠어요. 여튼 처음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다른 집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견례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다 잡아두고 예물은 어떻게 할지, 예단은 어떻게 할지, 혼수는 뭘 할지.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는 다 맞춰놓고 상견례장에서는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신랑 신부가 다 정해놓은 곳들 다시 한번 체크하는 느낌이잖아요. 저희도 처음에 그랬어요. 예비 신랑과 제 사이에 이미 합의된 이야기들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 식사가 나오고 또 분위기가 금세 어색해지길래 저희 엄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사돈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사위 혼자 키우셨다면서요. 그 이야기 듣고 그래도 두 사람이 같이 아픈 구석도 있고 하니까 잘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안도가 되더라고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혼자 키운다는 게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훌륭하게 잘 키우셔서 저희도 이런 사위를 드리는 거 영광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지금 사연 듣고 계신 분들이 들었을 때 저희 엄마가 한 말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누가 들어도 상대방의 고생을 추켜 세워주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엄마의 의도와 달리 이 이야기를 꼬아들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었어요. 어머 사돈. 사돈이랑 저는 엄연히 다르지요. 뭐 애 하나 혼자 키운 경험 가지고 저희가 같은 사람인 것처럼 묻고 싶으신 모양인데 듣자하니 국민학교까지밖에 못 나오셨다면서요. 엄마, 제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예비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저희 모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죠. 예비 신랑만 당황해서 엄마 입을 막으려고 난리가 나 있고 내가 뭐 못할 소리를 했냐면서 오히려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우리 엄마를 학벌로 무시하는 건가? 순간 화가 벌컥 나서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는데 사람이 오히려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나니까 자리를 박차고 나가긴커녕 입도 안 떨어지고 화가 나서 손만 달달 떨리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셨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딱 봐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예비 신랑이 아무리 뜯어 말린다고 해도 시어머니의 막말은 멈출 줄은 몰랐죠. 아이, 좀 나봐.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이화여대 출신이에요. 100번 양보하고 아들이 하도 좋다고 난리를 치니까 사돈까지 맺어진 거지. 옛날 같았으면 사돈지간은 무슨 겸상도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사돈은 저기서 음식이나 나르셨겠네요. 상견례 자리라고 꽤나 꾸미고 오신 것 같은데 그 가방, 그것도 짝퉁인 거 엄청 티나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찬 이야기에 혹시라도 엄마가 상처받진 않을까 제가 못 참고 한마디 하려고 물잔을 꽉 쥐고 있는데 엄마가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괜찮다는 듯이 제 손을 잡고 웃으면서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들한테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듣고 있어야지 화가 나는데 그때부터 저희 엄마의 시원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엄마를 한껏 비웃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저희 엄마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집어 던지셨어요. 제가 쇼핑할 때 담당하는 직원인데 연락 한번 해보세요. 사돈이 그거 사실 돈이나 있을진 모르겠지만 짝퉁이라도 들고 다니시려면 가서 진짜 가방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라도 하셔야지 않겠어요? 뭐 패션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이화여대에서 그런 건 안 가르치나 보죠? 조근조근 시어머니가 했던 막말을 돌려주는 엄마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또 대학 이야기가 나오니 발끈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희 엄마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야? 야, 너 말 다 했어? 지금 우리 엄마한테 야라고 하신 거예요? 넌 가만히 있어. 아니, 이제 시작인데 무슨 말을 다 해? 이게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야. 평생 자랑할 거리가 이화여대 나온 거 그거 하나밖에 없나 본데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면
남 깎아내리지 말고 네 자랑만 해. 뭐 어째? 내가 오늘 너무 저렴한 가방을 들고 왔나? 하긴 200억대 자산가가 들고 다니기엔 너무 조촐하지. 여유로운 엄마 모습과 제 어린 시절에서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들 그리고 저희 엄마의 현명함으로 엄마는 지금 노른자 위 땅에 건물만 수채를 가지고 있는 200억대의 자산가입니다. 국민학교 출신이라고 씹어대던 저희 엄마가 어떻게 비벼볼 수도 없는 자산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예비 시어머니란 사람은 그야말로 개거품을 물고 뒤로 쓰러질 기세더라고요. 아차 싶었겠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사돈, 그런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왜 아까는 야, 너 하더니 내 재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나랑 사돈지간이 다시 하고 싶어졌나 봐? 사돈은 누가 네 사돈이야? 이런 질 떨어진 집안이랑은 엮일 생각 전혀 없어. 너 당장 파혼해. 엄마가 그 이야기 안 꺼냈어도 이 결혼 내가 엎으려고 했어. 걱정 마. 어쩔 줄 몰라 하는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진정하고 다시 이야기하자며 제 팔을 붙잡는 예비 신랑을 뿌리치고 저도 한 소리 했습니다. 시끄럽고 네 차키나 내놔. 그거 우리 엄마가 준 차잖아. 신혼집에 넣어놓은 네 짐은 네 손으로 가져갈 생각 꿈도 꾸지 마. 내가 포장이사 불러서 네 사무실 앞으로 보낼 테니까. 내 집, 우리 엄마 차,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있잖아. 넌 어지간해서 앞으로 절대 결혼하지 마라. 무식한 네 엄마를 대체 누가 모시고 사니? 뭐? 아파트랑 차, 네 거라고 했잖아. 네가 마련한 거라며. 아우,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엄만 제발 조용히 좀 있어. 기가 막히죠. 저희 엄마가 해주신 차며 아파트를 예비 신랑이 본인이 마련한 거라고 자기 엄마한테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나 봐요. 능력도 없는 주제에 자기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 것도 기가 막힌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꼴을 보니 제가 무슨 불구덩이로 기어 들어가려고 했었던 건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둘 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날려주고 미련 없이 엄마와 그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님, 아니지.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아줌마, 돈으로 사람 가리는 게 제일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똑똑한 척하고 싶으면 그건 알고 계시라고. 저는 혹시라도 회사에서 예비 신랑과 마주치게 될까봐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놓은 상태고 제가 휴가 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또 귀신같이 알았는지 이제는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도 그 앞에서 석고대죄를 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쫓아낸다고 문을 여니까 현관까지 들어와서 울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니까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무식해서 실언했다 생각해 주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이 인연 끊고 살라고 하시면 제가 저희 어머니랑 인연도 끊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뭐하니 얼른 소금 안 내오고 부자 장모가 반대한다고 찾아와서 자기 엄마를 버리겠다고 하는 놈이 어디 사람이겠어? 얼른 소금 가져와. 이런 모자란 놈은 빨리 내쫓아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비는데 제가 저런 인간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왔다는 게 참. 괜히 결혼을 한답시고 어떤 집안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엄마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하다고 사과 먼저 했죠. 오히려 쿨한 저희 엄마는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무식한 것들이 티를 내준 덕분에 눈치챈 게 어디냐고. 이래서 혹시 몰라 집이랑 차 명의를 안 돌려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정말 미안해. 당장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차를 돌려달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출퇴근을 하라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건 어머님이 나한테 주신 거 아니야?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도 그렇고 너희 엄마도 그렇고 어디서 단체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야기를 하는 수업이라도 받고 오는 거니? 그게 왜 우리 엄마가 너한테 준 차야? 세컨카 빌려준 거지. 그거 우리 엄마 명의잖아.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정말. 자기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며 다 좋으니까 전화만 한번 받아달라고 애걸복걸하길래 저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렇게 난리를 치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엄마 외제차가 그렇게 욕심이 났는지 차는 죽어도 반납 못하겠다고 하는 예비 신랑한테 빨리 차 제대로 안 갖다 놓으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니 어제 저녁에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가져다 놓고 기능 우체통에 넣어놨다고 마음 풀리면 연락하라고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이런 찌질한 놈한테 속아서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했을 거라 상상만 하면 아직도 기가 막힙니다. 엄마나 저나 크게 되어서 당분간 결혼의 결자는 서로 절대 꺼내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은 파토났지만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지금이 참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저 키우느라고 고생하신 엄마에게 결혼은 좀 뒤로 하더라도 늦었지만 이제야 효도 제대로 한번 해볼까 하고요. 현명한 선택을 내린 저와 저희 엄마가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알콩달콩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머니이자 대형 로펌에 다니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기업 간의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요. 저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었지요. 하지만 저희 집안의 분위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오빠 하나, 언니 하나, 그리고 남동생 하나, 이렇게 이남 이녀인데요. 늘 최고만을 강요하시는 부모님의 교육관 아래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어요. 1등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죠. 어릴 때는 저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만 믿고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죽어라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사법고시도 한 번만에 패스를 했죠.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자랑스럽다고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결혼만 잘하면 된다고 벌써부터 신랑감을 수배하셨어요. 아마 지금의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남자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낳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로펌을 같이 다니는 동기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기에 따라 나선 자리에서였어요. 그쪽도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남편이었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첫눈에 반한다라는 말은 책에서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보는 순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재밌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는 그 자리에서 다음에 둘이서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꺼냈고 남편은 당황하면서도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 뒤로도 몇 번의 데이트를 했어요. 남편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이유로 단박에 거절하더군요. 부담스럽다는 이유였어요. 저라는 사람은 좋지만 저의 배경이 문제가 된다고 말이죠. 그 이후로 저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겠냐는 마음으로 몇 번이고 대시했어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던 남편도 결국엔 마음을 바꾸었죠. 결혼식을 앞두고 저는 왜 그때 마음이 바뀌었냐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금수저 공주과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환상이 깨졌거든. 공주는 무슨 머슴이지 머슴. 남편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정답이라 화도 못 내고 그냥 웃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남편의 집은 저희 집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곳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한 분과 5살 어린 남동생이 있을 뿐이었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저는 나름 긴장을 하고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너무 편하게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도련님도 스스럼 없이 제게 손을 내밀면서 기업 전문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식사 시간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은 드라마 속에서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남편의 집이 딱 그런 곳이었죠. 그날 시댁에서 나오면서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결혼하고 말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무슨 판사 앞에서 선서라도 하는 거냐면서 뭘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냐고 했지만 저는 진심이었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남자라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문제는 저희 집이었어요. 예상했던 것처럼 반대에 부딪혔죠. 제 미래를 완벽하게 세팅하셨던 어머니의 분노는 어마무지하셨습니다. 물론 과거의 저였다면 이런 부모님 앞에서 그저 머리를 조아리고 알겠다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이 남자가 아니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파장은 심각했죠. 하지만 의외로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혹시나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절대 결혼을 못하게 하시려나 싶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불러서는 평범하게 밥만 먹고 보내시더라고요. 혼자서 전전긍긍했는데 아버지 반응이 너무 의외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뒤로도 아버진 몇 번 더 남편을 불러서 밥을 먹자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몇 번의 시간 동안 어머니도 생각이 바뀌셨는지 결혼에 대해 더 이상 반대의 말씀이 없으셨죠. 집으로 불러 5번째 식사를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수저를 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상견례 자리는 이달 안에 잡도록 해라. 결혼식 규모든 예물이든 예단이든 다 너희들이 정하도록 하고 과하지 않게 둘이서 의논해서. 정말 깜짝 놀랐었죠. 생각보다 너무 빨리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을 배웅하며 따라 나간 저는 솔직하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쉽게 결혼을 승낙하실 줄 몰랐는데. 그래? 난 반대는 안 하시겠거니 했는데 반대하실 거면 이렇게 계속 밥 먹자고 오라고 하셨을 리도 없고 그나저나 결혼식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다행이다. 당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결혼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던 저와는 반대로 엉뚱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남편 때문에 저는 웃음이 터져서는 한참을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문 앞에서 웃기만 했답니다. 결혼은 정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소박하게 우리를 진짜 축하해 줄 수 있는 분들만 초대해서 진행되었어요. 다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덕담을 해주셨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 삶이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함께 자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늘 그대로였죠. 하지만 제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살림에는 영 소질이 없었거든요. 혼자 살 때야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나마 저보단 남편이 솜씨가 좋아서 많이 도와주었어요. 원래 결혼 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진한 커피를 마시고 출근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매일 아침을 챙겨주고 있지요. 제 친구들은 부럽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었어요. 저녁이라도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것이 있어야죠. 요리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청한 곳이 시어머니였어요. 남편과 저는 퇴근길에 그냥 시댁에 들러서 저녁을 먹고 집에 오고 있었거든요. 제 고민에 시어머니께서는 별걸 다 고민한다고 자신만 믿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일도 많은데 뭘 요리까지 배우려고 해. 요리 별것 없어. 내가 차근차근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혹시 준기가 요리 못한다고 구박하는 건 아니지? 내가 어릴 때부터 사랑받는 남편 되려면 요리 잘해야 한다고 가르쳐놔서 쓸만 할 텐데 말이다. 남편의 솜씨가 다 시어머니의 교육 덕분이라니 괜히 남편이 요리 배우는 모습이 그려져서 저절로 웃음이 나왔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은 아이를 가지고 나서 더 심했어요. 저는 일란성 쌍둥이가 덜컥 생겨서 임신 기간에도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어찌나 무럭무럭 자라는지 7개월이 되면서는 로펌에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집에만 누워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오셔서는 밥도 챙겨주셨고 출산 준비도 봐주셨죠. 아이들 태어나면 입혀야 한다고 베네쩌고리도 직접 만들어주실 정도였어요. 저도 만들어볼까 했는데 솜씨가 꽝이라서 이름만 겨우 새길 정도였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정말이지 육아 난이도가 상을 찍었어요. 둘 다 어찌나 활발한지 조금도 얌전하게 있질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두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죠. 당시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우울증이 오기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답니다. 그래서 복귀도 의외로 빨리 할 수 있었죠. 오전에는 집 바로 앞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시어머니께서 봐주셨거든요. 도련님도 첫 조카라고 애틋하신지 자주 들여다봐 주시기도 했고요.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도 절대 남편과 둘이서는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태어나자 확실히 분위기는 더 밝아지더군요. 아이들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죠.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많이 웃을 일이 생겼죠.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던 친정 식구들도 아이들이 있으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답니다. 우리 쌍둥이들 서준, 서희는 친가에서도 외가에서도 사랑둥이로 예쁨만 받았죠. 시댁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면서부터였어요. 여자친구가 있는 내색을 전혀 안 해서 시어머니께서 엄청 걱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팅이라도 좀 알아볼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서 집으로 데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에 괜히 들뜨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면서도 앞으로 집안이 더 즐거워진다고 생각하니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었지요. 그런데 동서가 될 사람이 오기로 한 날 로펌에 일이 터지는 바람에 저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선배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바람에 로펌이 한바탕 뒤집어질 정도로 큰일이라서 집안일 때문에 먼저 가야겠단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일을 정리하고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간 저는 시어머니께서 챙겨주신 도시락을 먹으면서 어땠냐고 물었어요. 어지간하면 좋은 이야기만 하는 남편이 잠시 뜸을 들이더라고요. 뭐야,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당신답지 않게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데? 당신도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하나를 콕 찍어서 말할 순 없는데 사람이 좀 그랬어. 웃고는 있는데 이 사람 웃는 게 아니다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나 해야 하나? 동생 녀석은 뭐에 홀린 사람처럼 해벌쭉해서 앉아있는데 난 좀 그렇더라고. 의외네? 당신 누굴 만나도 좋은 점만 보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동서될 사람이 그렇게 별로였단 말이야?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냥 좀 경계가 된다고 해야 하나? 몰라. 하여튼 그랬어. 반찬 맛있지? 엄마가 자기 좋아한다고 한가득 만들어 두셨더라. 전부 다 싸주셨어. 저는 내일 시어머니께 따로 전화를 넣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싸주신 도시락을 싹싹 비웠답니다. 다음날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어제 동서될 사람은 어땠는지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저를 처음 봤을 때와는 확실히 달랐다고만 하셨죠.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마주쳤죠. 시어머니 생신으로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동서될 사람도 오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로펌 일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갔지요. 되게 도자기 인형같이 생긴 사람이 주방에 있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차이영이라고 합니다. 형님 되시죠? 잘 부탁드려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형님이 많이 가르쳐주세요. 아니에요. 저도 일만 하느라 살림은 아무것도 모르는걸요. 아직도 어머님께 배울 게 많은데요. 환영해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가볍게 악수를 나누면서 동서될 사람을 살펴보았어요. 남편의 말이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친절한 얼굴을 하고는 있지만 뭔가 경계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 식사 시간도 조용하기 힘들었는데요. 다들 아이들이 오물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씩 하는데도 동서는 시선 한 번을 주지 않더라고요. 한 번씩 아이들을 노려보면서 뭔가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아이를 싫어하나 싶었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좋아할 순 없으니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상하다 싶었던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요. 저는 갑각류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편이라 컨디션이 나쁜 날이나 잠이 부족한 날이면 아무리 좋아하는 메뉴라고 할지라도 그날만큼은 꾹 참고 피하는 편인데요. 식탁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간장게장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전날 밤샘을 하고 난 이후라서 좀처럼 손이 가질 않았죠. 그렇게 아쉬워하고 있는데 동서가 제게 게장을 권하더라고요. 맛집으로 유명한 곳에서 사왔어요. 비린맛도 없고 정말 맛있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찾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미안해요. 원래 갑각류 알레르기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심한 것은 아닌데 어제 일이 많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라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아쉽네요. 사실 게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동서는 제가 거절을 하자 얼굴색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리곤 도련님을 바라보면서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따지더군요. 도련님은 잔뜩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면서 알레르기가 있었냐고 물었지요. 당연히 도련님은 모르시죠.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그리고 다 함께 먹을 땐 제가 적당히 조절하고 있었고요. 제 말에도 동서는 기분이 나쁜지 서방님께 짜증을 내면서 더 이상은 음식에 손도 대지 않더라고요. 형수님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원래 한 번씩 이렇게 욱하다가 금방 기분 풀려요. 도련님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동서의 표정은 집에 갈 때까지도 영 아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확실히 동서될 사람이 이상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처음에 남편이 제게 말해준 것 그대로였다고 말이죠. 남편은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워낙 도련님이 좋아하는 것 같아 쉽게 반대를 할 수도 없다고 말이죠. 제가 봐도 도련님은 홀딱 빠져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저희 부부의 불안감과는 다르게 도련님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예물을 맞추는 날에 시어머니께서 제게 동행을 제안하셨어요. 사돈댁 어른들께서는 해외에 계셔서 함께 하실 수 없었거든요. 동서는 예물에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이것저것 골라주시며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보라고 했을 때에도 시큰둥해 보였죠. 저는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동서는 뭐든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웨딩드레스를 보러 갔을 때는 하루 종일 입었다 벗었다 했다고 서방님이 하소연을 하셨는데 그 말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동서까지 셋이서 맛있는 점심을 먹자는 이야기가 되었죠. 동서가 혹시 다른 약속이 있진 않을까 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물을 고를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냉면을 좋아하셔서 한겨울에도 냉면을 찾으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근처 맛있기로 유명한 가게로 모시고 갔죠. 저는 하얀 옷을 입고 나온 동서가 신경이 쓰여서 튈지 모르니 앞치마를 입는 것을 권했지만 괜찮다고 하더군요. 냉면이 나오고 시어머니께서 드시기 편하게 잘라드렸어요.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꼬마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저의 식탁에 부딪혔어요. 꽤 큰 소리가 났죠. 저는 너무 놀라서 아이들이 혹시나 다치진 않았을까 살피는데 갑자기 동서가 아이들이 들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삽시간에 벌어진 일로 식당 안의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에 집중되었죠. 동서는 그걸로는 성에 차질 않는지 장난감을 하이힐로 신고 있던 그 발로 산산조각을 내버렸죠. 처음엔 놀라서 가만히 있던 애들도 그 모습에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죠.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 장난감은 못 하러.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 곳이에요. 애들이 장난치는 곳이 아니죠. 여기 보이세요? 저 아이들이 와서 부딪히는 바람에 하얀 옷에 냉면 국물이 튄 거. 동서가 가리키는 곳에는 정말 국물이 몇 방울 묻었더군요. 국물을 쏟은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방울인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어요. 아이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급하게 다가와서는 우는 아이들을 안고 달랬어요. 동서는 그런 아이들 엄마를 불러 세웠죠. 이런 곳에서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산만하고 도덕도 예의도 없는 애들이라면 데리고 와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국물 튄 거 보이죠? 이 옷이 얼마짜린지 알아요? 당장 배상해요. 죄송합니다. 잠시 계산하는 사이에 정말 죄송해요. 누가 지금 당신 사과 받자고 하는 줄 알아요? 당장 배상하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동서에게 그만 좀 하라고 했지만 동서는 오히려 제 3장 끼어들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 엄마를 다그쳤어요. 아줌마, 진짜 애들 교육시킬 자신이 없으면 낙치를 말았던가 나았으면 제대로 가르치던가. 잠시 계산을 하는 사이? 잠시가 어딨어요, 잠시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으면 확실히 관리를 해야죠. 민폐만 끼치고 이게 뭡니까? 동서는 스스로 말을 하면서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아이 엄마는 뭐라 대꾸도 못하고 서 있기만 했죠.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께서 동서에게 그만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죠.
그만. 그 옷 내가 사주마.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잘 모르면 알려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크게 일을 만들어. 애기 엄마, 다음엔 애들한테 식당에서 뛰어다니면 안 된다고 알려주고 잘 달래줘요. 옷은 걱정 말고. 아이 엄마는 동서의 눈치를 보며 울다 지친 아이의 손을 하나씩 잡고는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는 가더군요. 동서는 자기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딜 가냐고 불렀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단호하게 그만하고 앉으라고 하셨죠. 저는 급히 아이 엄마를 따라가 동서가 망가뜨린 장난감 값이라고 하면서 돈을 내밀었어요. 당연히 아이 엄마는 받을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저는 억지로라도 손에 쥐어주었죠. 그렇게 식당으로 돌아오니 동서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신 눈치였죠. 시어머니께서는 입맛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집에 가자고 일어나셨어요. 집에 오는 차 안은 정말이지 숨 막힐 정도로 고요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지낸 시간이 그리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화나신 모습을 처음 봤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동서가 조용히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아까의 그 짜증 가득한 얼굴은 어디로 갔는지 금방 순한 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말했죠. 하얀 옷에 붉은 국물 튀면 당연히 속상하지. 그래도 어린아이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건 동서가 좀 심했다. 좋게 말했어도 될 텐데. 네, 제가 괜히 욱했나 봐요. 죄송해요. 됐다. 다음부터는 욱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하렴. 시어머니께서는 알겠다곤 하셨지만 화가 풀린 것 같아 보이진 않았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저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되었죠. 어머님을 모시고 살겠대? 도련님이? 그 녀석 생각인지 재수 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집을 알아보러 다닌다고 하던 녀석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들어가서 살겠다 그러는 거야. 어머님은 뭐라고 하시고 그러자고 하셨어? 어머님 도련님 장가 보내고 나면 작은 마당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따로 집도 몇 군데 봐뒀고. 당연히 어머니께서는 반대를 하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며느라기 불편하게 못하러 같이 살아. 그냥 시간 되면 다 함께 모여서 밥이나 먹고 말지. 난 이제 너희들 다 장가 보내고 혼자 살 생각에 설레는데 됐다. 나는 혼자 살란다. 하지만 동서는 끈질기게 어머님과 살고 싶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죠. 저는 도대체 왜 동서가 어머님을 이렇게까지 모시고 살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저는 동서에게 이렇게까지 같이 살고 싶은 이유가 따로 있느냐고 어머님이 좋아서 함께 살고 싶은데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또 필요한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불편해하시니까 생각을 좀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형님이 불편하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머님이랑 더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하나. 그게 싫어서 저를 말리시는 거죠. 저는 어린아이들이나 할 법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는 동서가 솔직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도 동서의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함께 살겠다고 하셨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기점으로 저희 가정이 또 변화가 있었는데요. 친정의 일로 제가 한 달에서 2달 정도 뉴욕으로 출장을 가야 되었죠. 어지간하면 절대 못 간다고 버텼을 텐데 이번 일은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죠. 남편은 때마침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이들과 함께 저를 따라서 뉴욕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뉴욕과 주변을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남편만 괜찮다고 하면 제기는 좋은 일이었죠. 저희의 출발 시기는 서방님과 동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쯤이었답니다. 저는 어머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뉴욕으로 갔죠. 그날이 어머님과 마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한 달이라고 생각했던 출장은 생각보다 길어졌지만 곧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차가 있다 보니 매일 영상통화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주 전화를 했었죠. 그런데 전화를 걸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야위어 가는 것 같아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어디 불편하세요?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무슨, 그나저나 언제 들어오니? 출장 한 달이라고 하지 않았어? 시어머니께서는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출장 갈 때도 언제 올 거냐고 말씀하신 적 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일이 좀 미루어져서
곧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보고 싶어서 말해봤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죠.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남아서 동서와도 따로 통화를 했어요. 동서, 혹시 어머니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야? 전화를 걸 때마다 야위신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무슨 일은요? 요즘 입맛이 없다고 하셔서 안 그래도 약을 한 재 지을까 했어요. 그래? 그럼 약값은 내가 보낼 테니까 나한테 알려주고 서방님도 지방에 가셨다며 동서가 신경 좀 잘 써줘. 동서는 자신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쳤죠. 저는 너무나도 순진하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요. 그런데 귀국을 앞두고 일주일째 시어머니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어요. 동서의 말로는 어머님이 감기에 걸리셔서 주무시고 계신다고만 했죠. 많이 편찮으시냐고 놀라 물었는데 동서는 별일이 아니란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곧 돌아가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종합검진을 받아봐야겠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머니께서 몸살로 연락이 닿지 않을 정도라는 게 걱정스럽다고 말했죠.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한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말이에요. 저와 남편은 믿기지 않는 상황에 정신이 반쯤은 나가버렸지요. 특별한 지병이 있으신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 싶을 정도였죠. 저희는 돈은 얼마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갔어요. 빈소에는 서방님과 동서가 자리하고 있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서방님도 지방 출장이 많아서 집을 자주 비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고 저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울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그냥 같이 얼싸안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죠. 저희는 동서가 주는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죠. 시어머니께서 워낙 한 동네에 오래 사시기도 했지만 이웃들과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셨거든요. 다들 진심으로 슬퍼해 주셔서 어머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남편에게 다가와서는 혹시 장남되시냐고 물었어요. 저를 왜 찾으시는 건가요? 여기는 장례식장입니다만. 남자는 자신이 변호사이며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동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서는 어머님께서 부탁하셔서 밀봉된 유언장을 전해드린 적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변호사가 오픈한 유언장에서는 모든 재산을 동서에게 물려주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잠깐만 유언장 좀 볼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변호사는 흔쾌히 제게 보여주더군요. 확실히 공증까지 되어 있는 완벽한 유언장이었어요. 제가 늘 곁에 있다 보니 제게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런 것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농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동서는 어머님을 떠올리며 눈물을 찍어내는데 아무리 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공증까지 완벽한 유언장인데 의심할 것은 없었어요. 제가 돈이 필요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봉사활동을 다니시는 곳들이 있었는데 언젠가 제게 자신이 죽고 나면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동서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유언장을 쓰셨다는 것이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곧 저의 의심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장례 절차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시어머니 댁 옆집에 살고 있던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장사로 바쁜 부부를 대신해서 어머님께서 종종 봐주셨다고 아이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싶었다고 하셨죠. 아이들은 할머니가 하늘로 갔느냐고 물어보고는 어설픈 자세를 흉내내면서 어머님 사진 앞에 절을 올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괜히 그냥 코끝이 찡해져서 잠시 밖으로 나왔죠. 그렇게 스스로의 기분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아까 꼬마 중 하나가 제게 다가왔어요. 아주머니가 미국에 있다가 왔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날 어떻게 알았어? 나는 널 이렇게 직접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 공주님은 날 어떻게 알았을까? 꼬마 아가씨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하는 사람처럼 저를 향해서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꼬마 앞에 앉아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바라보았어요. 꼬마는 제 귀를 잡아당기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가 전해주라고 한 것이 있다고 말했죠.
시어머니께서 제게 남기신 것이 있다는 말에 저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꼬마에게 물었어요. 아줌마한테 전해주라고 한 물건이 뭐야? 가지고 왔어? 꼬마는 메고 있던 가방에서 작은 플라스틱 상자를 꺼냈지요.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는 심술 아줌마랑 부하 아줌마 몰래 꼭 전해줘야 된다고 했다면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심술 아줌마는 누구고 부하 아줌마는 누구인지 아이에게 물었죠. 심술 아줌마는 할머니 맨날 괴롭힌 아줌마예요. 맨날 눈을 이렇게 뜨고는 독한 노인네라고 할머니를 불렀거든요. 그럼 할머니가 엄청 슬픈 얼굴을 했어요. 할머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랑 놀아주기만 했는데 할머니한테 소리만 지르고 그래서 심술 아줌마예요. 아이는 눈꼬리를 위로 올리면서 흉내를 내는데 보는 순간 동서를 말하는구나 싶었어요. 혹시 아까 할머니한테 인사할 때 봤던 사람들 중에 있을까? 아줌마 옆에 있었잖아요. 못생긴 아줌마. 아까 우리 막 째려보고 그랬는데. 꼬마는 매번 할머니에게 소리를 질러서 너무 싫고 무서웠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금방이라도 달려들어가고 싶었지만 차분하게 다른 부하 아줌마는 누구냐고 물었죠. 꼬마는 심술 아줌마가 이것저것 시키는 아줌마라고 하더군요. 저는 꼬마에게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혹시 나중에 제가 와서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면 절대 그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된다고 했죠. 아이는 비밀이란 단어에 눈을 빛내면서 고개를 끄덕였고요. 아이가 들어가고 나서 저는 벤치 위에 앉아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서로 다른 크기의 종이들이 꼬깃꼬깃 접혀서 들어있었죠. 위에서부터 하나씩 펼치는데 한눈에 시어머니 필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쌍둥이들이 보고 싶다고 적혀 있기도 했고 저와 남편은 언제 돌아오느냐고 묻는 문장도 있었어요. 종이를 하나씩 펼칠 때마다 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이를 펼쳤을 때 저는 이성의 끈을 그대로 놓을 뻔했답니다. 다급하게 휘갈려 쓴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악마 같은 며느리가 너무 무섭다. 살려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에 종이를 담고는 그대로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내일 있을 화장을 취소해달라고 부탁드리고는 부검을 신청하기 위해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저는 남편을 따로 불러내서 어머님의 쪽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화장을 취소하고 부검을 신청했다고 말했죠. 남편은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이 종이는 누가 준 것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이가 전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눈이 완전 돌아버려서는 빈소로 성큼성큼 들어갔죠. 저는 급하게 남편을 붙들었어요. 와, 지금 우리 어머니가 자연사가 아닐 수 있다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눈치채고 도망이라도 가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지금 사람 불렀어. 어머니 부검하고 얘기하자. 남편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자신을 말릴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빈소로 들어가 버렸죠. 재수씨, 혹시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습니까? 그래서 간병인을 집으로 부르셨나요? 동서는 잠깐 당황하더니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그게 지금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면서 간병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동서는 머뭇거리면서 전화번호를 하나 주었죠. 저는 바로 사람을 시켜 간병인을 찾아오게 했어요. 동서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도 남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아서 정말 자연사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겠어요. 형, 그게 무슨 말이야? 부검이라니. 어머니 자다가 돌아가셨다면서. 서방님, 부검이 끝나면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해요. 동서도 마찬가지고. 동서는 눈에 띄게 초조한 모습이었어요. 곧 제가 부탁한 부검이가 도착했어요. 저도 아는 사람이었죠. 부검이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하더니 곧장 사람을 부르겠다고 했죠. 그러자 동서가 왜 어머님을 부검하느냐고 절대 안 된다고 막아서더라고요. 동서, 어머님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직접 확인을 해야겠어. 어머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형님, 어머님께서는 분명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집에는 저와 어머님뿐이었는데 그럼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했다는 소리세요? 모르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수씨, 간병인이 있었다는 얘기 저희한테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간병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네요.
동서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러는 사이에 간병인을 데려왔더라고요. 다른 병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간병일을 하셨다고 하던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셨죠? 맞나요? 간병인은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론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동서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세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어머님께서 한 달 만에 그렇게 돌아가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혹시 당신이 무슨 약이라도 먹인 거 아니에요? 제 말에 간병인은 펄쩍 뛰더니 절대로 그런 일은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어디가 불편해서 당신이 고용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간병인을 몰아붙였죠. 간병인은 횡설수설하는데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서방님은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간병인이 바닥에 주저앉더니 동서를 가리키며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아까부터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고요했어요. 미쳤어, 당신? 내가 뭘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 누굴 모함하려고. 형님 말씀처럼 진짜 당신이 우리 어머님께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님? 맨날 독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허구한 날 할머니 쥐어박던 사람이 누군데 나보고 나더러 모함이래. 간병인의 충격적인 고백에 서방님이 달려들어 간병인의 멱살을 잡아 세웠어요. 저도 남편도 말리려고 했지만 워낙 오랫동안 운동을 한 사람이라 당해낼 수가 없었죠. 똑바로 말해.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거짓말 조금이라도 했다가 내 손에 작살날 줄 알아. 알겠어? 저는 금방이라도 간병인의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모습에 손이 떨려왔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 하나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남편이 겨우 서방님을 설득해서 간병인을 풀어주자 그녀는 제대로 허리도 펴지 못하면서 숨을 몰아 쉬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에 잠금을 풀고는 제게 주더군요. 얼떨결에 폰을 받은 저는 거기 담겨있는 영상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대로 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폰에선 여전히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진짜 노인네 언제까지 사람 피곤하게 할 건지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야, 깨어있는 거 알거든? 돈 숨겨둔 거 있으면 좀 꺼내봐. 나갔다 오게. 야, 내 말 안 들리냐? 서방님은 마치 짐승처럼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더니 동서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바로 곁에 있던 남편은 여기서 재수 씨에게 손을 대면 우리가 불리해진다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 사이에 동서는 슬금슬금 뒷걸음치더군요. 저는 휘청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는 동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짓게 뭔데 우리 어머니를 감히? 저 역시도 분노로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지만 잡고 있던 동서의 머리채를 있는 힘껏 잡아 끌었어요. 서방님을 말리던 남편은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놀라 가만히 서 있기만 했죠.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 행동에 놀라 쳐다만 보고 있었죠. 때마침 들어오던 남동생이 동서의 머리채를 쥐고는 악을 쓰는 저의 모습을 보고는 그만두라고 소리치며 저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동생은 변호사라는 사람이 앞도 뒤도 없이 이렇게 달려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도 혹시나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했어요. 그 사이 동서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길을 막아서고는 어디를 가느냐고 소리를 질러 주었거든요. 덕분에 잡을 수 있었어요. 동서는 자기 몸에 손 하나라도 대면 다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조금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당장 신고부터 하라고 했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었다가 팔에 힘이라도 빠진 건지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남편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사람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방님은 빈소에 모셔진 어머님의 영정사진을 향해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며 어머님께 우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죠. 남편도 저도 서방님 옆에 함께 엎드려서 통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손에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살려달라고 무섭다고 적힌 종이가 들어있는 상자가 쥐어져 있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찾아왔고 바로 동서를 데려갔어요. 빈소 구석에 있는 방에 들어간 저희는 간병인의 폰을 확인했지요. 영상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외에도 시어머니가 먹고 있는 밥상을 엎는 장면도 있었죠. 또 다른 날에는 어머님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면서 온갖 물건들을 던지는 것도 있었어요. 정말이지 두 눈을 뜨곤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어요. 저는 왜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간병인의 말로는 며칠을 방에 가두고 물 한 모금 안 주던 날도 있었는데 그것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우리 가족 중 그 어느 누구도 제정신으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숨을 몰아쉬며 왔다 갔다 움직였고 서방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셨죠.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고요. 하지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시어머니를 억울하게 보내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남편이나 서방님이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란 판단이 들었던 저는 바로 로펌에 연락을 넣어서 형사소송팀을 불렀어요. 동서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여자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었죠. 당연히 혼인 모효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유언장 집행도 정지시킬 필요가 있었죠. 저는 해당하는 분야의 최고들을 모았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동서에게 책임을 묻고 자신이 한 행동의 대가를 피눈물 흘리며 치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죠. 부검의 결과 자연사는 맞았어요. 심장이 갑자기 멈췄다고 하더군요. 장기적인 구타 흔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양 상태가 정상은 아니라고 했죠. 경찰 조사에 들어가자 동서는 자신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은 조작이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간병인이 찍었다고 하는 동영상도 페이크라고 우겼어요. 하지만 간병인이 가진 영상이 하나가 아니란 사실과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종이 쪽지를 보여주며 압박하자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것은 동서와 깊은 관계였다는 바텐더의 진술 때문이었어요. 동서는 신혼생활을 즐길 틈도 없이 서방님이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떠나자 외로움에 예전에 자주 놀러가던 바를 친구들과 다시 찾았다고 해요. 거기서 바텐더를 만났는데 금방 불이 붙었자고 했죠. 일주일에 3번, 4번씩 바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기본이요. 둘이서 호텔을 다녔다는 정황도 있었죠.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도 동서의 이런 이상한 행동에 신경을 쓰이셨고요. 여러분, 시부모랑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가 술에 잔뜩 취해서 남자한테 엎혀 들어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시부모의 입장이라면 말이죠. 당연히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상황에서 며느리가 늦게 들어오든 남자랑 있든 아무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당연히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동서에게 화를 내셨죠. 나중에 동서의 진술로 알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도 처음엔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고 한마디 하셨고 그 이후로는 술을 줄여라, 저 남자는 누구냐 등 잔소리를 직접적으로 하셨다고 했죠. 바텐더는 언제부터인가 동서가 자신을 집으로 부르기에 갔었는데 할머니 한 분을 방에 가두고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봤다고 말했어요. 그 모습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고 바로 잠수를 탔다고 했죠. 동서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무서워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동서는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형님인 저를 잘 챙겨주는 것 같기에 함께 살면 여러모로 편리하겠다 싶어서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죠. 그런데 남편은 출장이다 뭐다 집에 잘 안 들어오지 막상 다 해줄 것 같았던 시어머니는 자기보다 형님을 더 챙기는 것 같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짜증이 났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점점 심해지는 것이 듣기 싫어서 하루는 그냥 방에 가두고 물만 줬는데 조용해져서 그 뒤로는 조금만 자신을 화나게 하면 시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했다고 했어요. 동서의 진술서를 보면서 저는 몇 번이나 종이를 찢고 싶은 심정을 참아야만 했어요. 남편은 혹시 상대 측에서 분노 조절 장애를 내세워서 정신 이상을 호소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걱정을 했어요.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죠. 하지만 절대 이대로 빠져나가게 둘 순 없잖아요. 동서는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통화할 때 혹시나 이야기를 할까봐 전화기 뒤에 앉아 감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부족해서 자신이 없을 때도 지키고 있을 사람으로 간병인까지 고용했죠. 그런 사람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동서를 다시 만난 건 재판 때문이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상대방은 저희의 예상처럼 정신 이상 소견을 들고 나오면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기가 막혔습니다. 동서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분노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후회한다고 말했죠. 저는 더 이상 듣고 있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정말 동서가 반성을 하는진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옛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뀌겠어요. 무엇보다도 바로 눈앞에 앉아있는 모습에서 저는 조금도 반성하는 기색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는 상대방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했고 절대 선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치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죄질이 잔혹하다며 최고 형량을 내리더군요. 물론 상대방에서는 항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재심에서도 동서는 동일한 형량을 받았고 결국 동서는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심 결과가 나오는 날 그렇게 반성을 한다던 동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본성을 드러내더군요. 망할 노인네. 죽어서도 날 괴롭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건방지게 나한테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들었던 그 할망구가 잘못했잖아. 그리고 내가 죽였어? 지가 자다가 뒤졌는데 그게 왜 내 탓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거 나! 난 잘못 없다고. 역시 제 생각처럼 동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담당 변호사도 혀를 차며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났죠. 그때였어요. 서방님이 벌떡 일어나서는 동서를 향해 달려들 것처럼 앞으로 나가려고 하셨죠. 저와 남편이 놀라서 맞긴 했지만 서방님의 눈에는 흉흉할 정도로의 살기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네가 우리 어머니를 죽였잖아. 네가 한 짓을 아직도 몰라? 동서는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왜 자기한테만 이러느냐고 저와 서방님 남편까지 들먹이며 욕을 퍼부었어요. 재판관은 화가 나 당장 동서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고함을 치셨죠. 마지막까지도 동서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복수하겠다고 저주를 퍼부었죠. 남편과 서방님 그리고 저는 판결문을 들고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근교에 납골당에 모셔둔 시어머니 앞에서 저희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저 서 있기만 했어요. 처음 가족으로 저를 받아주셨던 순간이 다시 생각났어요. 그렇게 저를 안아주고 챙겨주고 오로지 사랑만 주셨는데 이렇게 보내드려야 하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자다가 몇 번이나 식은땀을 흘리면서 일어났죠. 서방님께서는 하던 일도 그만두시고 훌쩍 떠나버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사연을 쓰는 동안에도 저는 시어머니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특히 얼마 전 태어난 저희 막내의 눈매가 시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만 보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더 많이 생각이 나네요. 어머니, 그곳은 평안하신지요?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